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구조적인 수급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460원 상단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상단이 뚫리긴 했죠. 8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1,500원을 쳐다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 눈높이를 눌러줘야겠죠.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당국의 이제 환율 안정화 의지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는 진행이 됐다. 1420원대까지도 환율이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조건을 하나 달고 있거든요. 달러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업체의 입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러를 많이 안 팔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의사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히나 달러원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달러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해외 투자 자금 집행 같은 이벤트를 감안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올해 환율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연초 대비 연말은 지금 빠져서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초에 높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도 그 여름부터 지금까지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최근에 아주 단기간에 일어났던 이 환율 움직임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서머리에 이미 내년 전망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연계시켜서 해주시면 아까 얘기하신 그 제목하고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올해 말씀하셨던 하반기의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고 외국인 자금의 매수세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과거 이제 상관관계하고 반대로 가는 패턴이 나타났던 거죠. 통상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환율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하면 경상수지 접근법을 썼었고, 맞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외환 분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 메커니즘이 이제 과거의 것이 돼버린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아무래도 요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자금 규모가 커졌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같은 이벤트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달러 자체에 대한 실수요가 실물 경기에서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외국인 자금 유입을 대부분 상쇄하고 혹은 압도하고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온 거였었거든요. 특히나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1월 제외하면은 이제 무역수지 기준으로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안 빠지는 그림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해외 투자, 이제 앞으로 해외 투자 자금을 집행해야 되다 보니 그 자금을 미리 달러로 확보해 놓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달러로 자금을 많이 조달해야 되는 필요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과거처럼 수출 대금을 100%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이런 패턴이 하나 새롭게 시장에 자리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인포맥스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구조적인 수급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환율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반박도 받았었어요. IMF 때처럼 이 환율 상승의 원인을 서학개미들한테서 찾고 있다, 거자들 해외 주식 투자에서만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정부랑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만 하는 분석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수의 미국 IB에서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원인을 요 해외 투자 확대,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이제 새로운 수급 변수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거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인들이 하반기 환율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물론 제가 처음에 하반기에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 계실 때도 1460원 상단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상단이 뚫리긴 했죠. 80원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환율이 60원대 상단을 정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이상의 레벨에서는 상반기에 경험했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거고, 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외환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450원, 60원 뚫리면 모든 사람들이 1,500원을 쳐다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이 눈높이를 눌러줘야겠죠. 낮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당국의 이제 환율 안정화 의지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희는 연말에는 1420원대까지도 환율이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좀 반등하면서 20원대 진입에 실패는 했지만 1,500원을 보고 있던 시장에서 이제 40원대까지 눈높이가 다시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는 진행이 됐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결국은 환율을 낮춘다는 거는 물론 구두 개입일 수도 있지만
돈을 종이로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내년에 이 지금 그 서머리에 놓으신 이 전망에 많이 녹아 있는 건가요? 내년에 환율 안정화를 보는 게 그 정부의 의지가 많이 녹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펀더멘탈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거? 일단 펀더멘탈만 감안하면은 지금 환율 레벨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수급적인 요인을 감안한다면 저희는 1,420원 정도가 현 시점에서 적정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료 보면서 요거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2페이지에 내년 보시면 연말에 기준 환율이 1,370원이고 하단이 지금 1,320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에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얼마나 반영하셔서 하신 건지가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고점 확인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상단 확인을 해주는 수준까지만 반영을 저희는 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내년도에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상반기는 엔화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에 달러 원이랑 달러 엔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둘이 속성은 다르거든요. 하나는 안전통화고 하나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통화죠. 네. 이 다른 속성의 두 통화가 2022년부터 같이 움직이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면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라고 보느냐 하면 여기서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면은 일본 주요 생고사들이 기존에 환오픈을 해놨던 포지션을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물량이 달러엔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작년 8월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반기에 달러 약세를 보는 이유는 달러 자체의 하향 안정화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까지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호키시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내년은 굉장히 도비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 6월 한 번씩 인하하고 내년 7월 또는 9월 달에 50bp 인하라는 피컷을 단행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보자라는 쪽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축통화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주요국 대비 좀 공격적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달러 지수 자체의 하락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기는 엔화 강세 그리고 하반기는 달러 자체의 약세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특히나 이제 환을 보거나 이제 금리를 보는 분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2024년에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그때 달러가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올해는 달러가 약세였는데 1월부터 9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큐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말하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달러 자산을 사고 싶게 만들면 오히려 강세로 변환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마자 달러가 96점에서 100으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금리를 많이 내리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나는 미국 자산을 사고 싶어라는 수요가 더 늘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는 방향도 있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급적인 분석 방법에선 맞는 얘기죠. 네. 하지만 이제 올해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강달러는 네. 요 조달 시장에서의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 네. 풍기 현상 때문에 영향이 더 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SFR 금리나 요 단기 조달 금리 네. 자체가 레벨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현금 조달 이슈가 있었는데 TGA를 채우는 과정이었죠. 네, 그래서 비어났던 마이너스 통장을 다시 네. 막 채워가고 있었는데 채우고 이제 써야 되는 타이밍에 셧다운이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땡겨온 걸 다시 시장에 못 풀어주니까 저희는 달러가 강세였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네. 오히려 하반기에 달러가 강세였었다. 네. 그 연중으로도 사실 강세였죠. 108까지 올랐으니까 사실 작년에. 네, 엄청 강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와 자산 자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9월에 비컷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쉬어가서 천천히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주요국들은 조금 더 빨리 내렸었거든요. 네. ECB도 그렇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작년에 시장의 메인 테마가 뭐였느냐를 저희가 복기해 보면 미국의 성장 예외주의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린 것과 별개로 이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 말고 대안이 없어버리니까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내렸는데도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이었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갔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은 다르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처럼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네. 달러 자산 외에 다른 대안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일단 내년 연준의 B컷을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고용 시장이 한번 망가질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럼 그 시점에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한번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경기가 나빠져서 그런 거니까 나간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최종 대부자가 돈을 푸니 미국 외의 국가들이 낙수효과를 입을 거다. 요 논리가 그쪽으로 다시 간다는 한번 작동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요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내년은 1년 내내 환율이 빠지는 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유동성 이야기 나온 김에 보고서에서 그 미국 내 유동성 경보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셨던데 이제 영래포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지 이것도 함께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내포 잔액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간의 싸움은 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저희가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흉작이 발생했을 때 고간에 쌀이 많이 쌓여 있으면 언제든지 시중에 쌀이 많이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전장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내포 잔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팬데믹 이후에 연준의 영내포 잔액이 크게 늘어났다가 계속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연준이 좀 더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건데 실상 요거 외에도 연방 정부가 현금을 조달해 놓고 못 쓴 게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최근 하반기에는 더 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포 잔액이 근데 원래 영래포 잔액은 옛날로 치면은 초과 준비금 비슷한 거니까 네,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준비금을 어떻게 이제 하게 해줄 거냐를 가지고 물론 이번에 한 거를 양적 완화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말이 많긴 하지만 뭐 어쨌든 자산을 늘리기로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갖고 다시 준비금이 늘어난 효과가 있으니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뭐 이렇게 살짝 한 거니까 옛날처럼 다시 미국 자산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이번엔 장을 더 나쁘게 보시니까 경기를 그렇게는 안 간다고 보신다는 거죠. 19년, 23년은 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19년에 그러니까 QE는 아닌데 QE스러운 일을 하면서 2019년에도 딱 QT 끝나자마자 늘리면서 주식이 확 올랐었고 코로나 전에 23년에도 SVB가 딱 망하자마자 자산을 딱 늘리면서 거기서 바닥을 만들어줬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아까 그런 건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번엔. 네, 이번에는 미국 자산에만 편중된 수요가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23년 다르다. 그게 결국 편중된 수요가 나오려면 미국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또 성장 예외주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돼줘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게 다시 부각되는 시점을 내년보다는 내후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내년에 고용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 네. 미국 경기보다는 다른 주요국 경기에 대한 이제 눈높이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수요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자산에 대한 수요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선거 얘기 보면은 무역 갈등도 키우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그러면은 달러 약세를 약간 생각하는 요인으로 보시는 건가요? 약간? 일단은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테니까요. 네. 지금 뭐 앱스타인 스캔들 같은 이슈들도 있고 뭐 트럼프 조치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선거 앞두고 트럼프만 지우고 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잡음이 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당연하게도 달러에 대한 시장의 뷰를 좀 부정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올해 4월에도 한번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 미국 자산 중심으로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탈달러화다, 본격적인 디달러라이제이션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매기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요 중간 선거 이벤트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저희는 변수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 이제 크게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따옴표 표시를 딱 해두신 게 상고하 중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좀 남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차트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촬영하고 나서 네. 민원이 들어오긴 했었지만 어떤 민원이 저희는 들어왔나요? 기본적으로 하중에 이제 강조를 해놨던 이유는 네. 구조적인 수급 변화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달러를 사자라고 하는 게 많이 영향을 환율에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외환시장 참가자로서 실시간으로 수급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자금들이 오전장에서 증권사 어카운트를 통해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고 기업들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중공업 수주 소식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오잖아요. 그때 시장의 매도가 얼마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우리나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증권 투자 자금이나 해외 생산기지 이전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달러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엔화 강세, 그리고 2차적으로 달러 자체의 약세 때문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겁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 한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단은 1320원까지 벌려놨어요. 이 서치들은 비겁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윈으로 원래 쫙 그런 벌려버립니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건을 하나 달고 있거든요. 구조적인 수급 변화 때문에 1340원에서 50원 올해 이제 저점이었던 레벨이죠. 네. 그 레벨을 6월인가 그때 7월에 네, 맞죠? 강하게 뚫고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실제 레벨은 더 그보다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균값이 1370원을 위에 높게 찍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상고 하중의 중 같은 경우는 이 구조적인 수급 변화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실상 달러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수출업체 입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달러를 많이 안 팔 수밖에 없었죠. 누가 봐도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의사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히나 달러원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제가 우리은행에 처음 입행했을 때 딜링룸에서 정말 거래가 없을 때 그날 하루에 고점 대비 저가를 빼면 5원이 안 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기본이 10원, 20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당연히 기업들이 달러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해외 투자 자금 집행 같은 이벤트를 감안한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이 트렌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매도가가 있고 매수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매도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매수효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요 힘겨루기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PT 자료를 너무 PT 자료 좋아서 이거 나중에 보세요. 꼭 이게 저희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걸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걸 아까 읽으면서 느낀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약간 모든 중앙은행들의 구조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을 거다라고 적으셨다고 저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이게 그렇다면 사실은 자산 가격에는 매우 저는 이제 주식을 특히 많이 본 사람이라 자산 가격하고 연결을 시켜 보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유동성 확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를 보면은 작년 겨울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버핏 지수라는 이제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네. 글로벌 자산 가격이 너무 높다. 뭐 닷컴 버블을 소환해야 될 정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저희는 세미나 다니면서 업체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우리는 전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그 이유가 뭐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표로 버블이라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금융위기 전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희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나 이런 새로운 정책 수단들이 추가가 되면서 중앙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네. 그 서막이었었거든요. 거기다가 2020년에서는 팬데믹까지 터지면서 중앙은행들이 더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늘렸죠. 그럼 이 구조적으로 늘어난 유동성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과연 지금의 시가총액을 단순 명목 GDP랑 비교해서 버블이야 이렇게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도 그럼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앞으로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거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늘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주요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적 완화인가 아닌가 좀 애매모호한 길어요 되게 이름이 영어로. 네, 저도 몰라요 뭔지. 보통 말이 길어지면은 뭔가 쫄리죠 지금. 쫄리는 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맞을 겁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문을 열었다라고 보고 포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영국
그리고 ECB 같은 경우도 최근에 ECB가 다음 스텝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유럽 기업들의 디폴트 감안하면은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네, 같은 경우에. 네. 영국은 한 2회 인하 정도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럼 유일하게 일본 중앙은행만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네. 금리를 올리더라도 유동성 공급은 크게 안 줄어들 겁니다. 음. 왜냐하면 자산 매입을 100년에 나눠서 네. 우리가 QT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수준에서 유동성을 줄일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저희는 유동성이 내년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올해 좀 멈칫했었던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은 저희는 올해보다도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더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높아진 자산 가격을 정당화시켜 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과해서 환율이 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위원님처럼 다른 나라도 구조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나라가 좀 예산을 더 쓰고 금리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도 약간 선택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도 환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환율 네. 먼저 봐야 될 거고 네. 저희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1회 인하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1480 얼마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줬고 어쨌든 뭐 직접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 외환 보유고를 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고점을 만들어 줬고 그리고 다른 데도 얘기하신 것처럼 유동성 늘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나쁜 거를 좋아지게 하는 행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은 질문하셨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네, 건데 네, 네, 네. 우리나라 원화는 주식통화가 아니죠. 네. 그래서 위험통화의 마스코트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들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늘리고 줄이냐,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가지고 움직이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랑 다르게 아까 다르다고 그러셨죠? 우리나라 원화는 그 기준금리 결정을 가지고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환율 레벨이 높을 땐 네. 금리를 인하했을 때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거다. 정책을 이제 잠깐 스탑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생긴 거고 특히나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M2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그게 정부의 재정 지출 재정 확대 예산도 때문이기 나와 때문에 있으니까 그럼 확정인 거예요. 이미 예산 네, 통과됐으니까. 재정을 늘리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베팅을 뭐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전화 약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자 2022년에 영국에서 재정 관련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었고요. 네. 리즈 트러스 총리가 그로스 3번 외치시고 그대로 집에 가셨어요. 네, 집에 갔죠. 영국 최단기 총리셨죠. 근데 그게 저희는 수급을 중심으로 외환시장을 보거든요. 자, 정부가 지출을 늘렸어요. 그럼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 수급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급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렸으니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음. 중간에 연결고리 어디 갔는데요? 네.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2022년 영국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부 재정에 대한 불안이 커졌을 때 처음엔 물어보죠. 너네 지출 너무 늘리는 거 아니야? 하면 장기금리가 일단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날 테니까. 채권을 많이 찍을 거니까. 네, 그만큼 채권 가격이 싸지는 거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죠. 야, 너네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자를 너무 과하게 찍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정 건전성이나 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줘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2022년 영국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던집니다. 영국 길트채를 던졌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영국 영랑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영국 연기금들이 담보로 맡겼던 영국 길트채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증거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영랑은행이 금리는 올리고 있는데 QE를 채권을 했죠. 다시 QE에서 네.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막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채권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나요? 근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일본 따라서 쭉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장외채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랑 관계 없다고 보시나요?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가 실명이 나올 뻔했네요.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국채 공급을 늘릴 테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팔았다 그런 거죠. 네. 그건데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단기, 중장기 국고채 보유 잔액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안 줄고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좀 짧아지곤 있지만 그냥 그건 당연하겠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포지션 비중을 단기 쪽으로 땡기는 거거든요. 네. 재정 적자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이 채권 시장에서 도와주는 수급 요인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논리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정부의 이 약간 정책적인 유두리가 뭐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네요. 말씀하신 게. 네, 그리고 아직 2차 질문까지 안 갔잖아요. 네.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네. 지금 아직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원화 약세 요인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고개 채권 쪽에서 수급이 안 나올 거면 저희 같은 딜링룸에 있는 딜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재정 지출을 늘려? 내가 $1 롱플레이로 혼내준다. 이렇게 해서 롱을 막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금리 오른 거는 외국인 매매랑 전혀 관계 없다. 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WG와의 편입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영국에서 재정 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길트채 가치만 폭락한 게 아니라 파운드와도 같이 망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그때랑 비슷한 상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달러화 이야기로 다시 가서 항상 제가 주로 자주 여쭤보는 게 변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외환 시장의 변수에서 지금 언급하신 게 생명보험사 생보사 이야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환 시장에서 이 생보사가 이렇게 유의미한지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생보사 얘기를 하는 건 일본계 중심으로 이야기를 예. 하고 있고요. 물론 예. 대만계도 주시하고 있긴 한데 일본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 금리를 올렸는데 문제는 일본 중앙은행은 홀딩이었어요. 그럼 이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요 금리가 벌어지는 게 환해지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생보사가 미국채 10년물짜리를 샀어요. 근데 얘 금리가 4%인 거예요. 근데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일본하고 금리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환해지 비용이 연간 한 4%가 나옵니다. 그럼 일본 생명보험사는 미국채 10년물을 매입하고 환해지를 걸었더니 수익률이 제로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매년 2%씩 올라가고 있는데 캐리가 빵이면은 손실인 거죠. 그래서 이 환해지를 적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환해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거죠. 환 오픈을 해서 일단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BOJ는 이번 12월에 올렸고 또 올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벌어졌던 금리 차이가 다시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환해지 비용도 싸져요. 4%였던 미국 국채에 대한 환해지 비용이 한 2%, 1%까지 빠진다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도 미국채 10년물이 4%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에는 해지를 걸면 0% 캐리였는데 이제는 해지를 걸면 2에서 3% 정도는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생보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포지션을 열어 오픈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환해지 비용이 점점 싸지고 있고 엔화까지 강세로 간다면 선물한 매도를 할 유인이 생기죠. 뒤늦게 이제 기존에 열려있던 달러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환해지를 통해서 닫는 겁니다. 네. 환위험을 이제 제로로 맞추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저희는 내년에 상반기쯤에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이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요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되잖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해외 투자는 환위험이 될 텐데 그 환위험을 저희가 선물한 매도나 다양한 파생 상품을 통해서 0으로 맞춰버립니다.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환해지라는 보험 상품의 비용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요 보험료가 싸지면 다시 요 환해지 상품에 가입할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달러엔 매도로 이어지면은 저희는 좀 공격적인 엔화 강세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반기 엔화 강세를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국에 만약에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환해지를 해서 통화를 자국 통화로 맞추는 이유는 결국 규제 당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추려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외화로 납두면 네.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조금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규제 관련 자본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식의 규제를 넣어갖고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꿔야 될 유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혹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건 좀 너무했나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이론성은 되는데 쓸 수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은행에 계시니까 조금 무리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지금 너무 달라요, 위안화랑 네, 우리나라가. 지금 7위안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게 202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위안화도 항상 주시해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내년 전망치 한번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는 7위안 깨진 거는 조금 레벨이 과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위안화가 유독 아시아 통화 중에 강했던 이유는 맞아요. 중국 수출 시장의 다변화 효과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던 내수 활성화나 뭐 부동산 경기 연착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잡음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요 4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 차트 설명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얼마나 사고 파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쪽에 내려가 있으면 수출업체들이 파는 달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올해 들어서 중국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그래서 이 중국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특히나 외화를 시장에서 많이 팔았다라는 차트를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달러 위안 환율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달러 매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베팅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얘네의 정책의 핵심은 내수 활성화 아니야? 그러면 결국 수입 가격이 싸져야 좋은 거니까 위안화 강세를 용인해 줄 거야. 이런 스마트머니나 저희가 한머니라고 불리는 투기적 자본까지 동참을 하면서 위안화 환율의 레벨 자체를 좀 아래쪽으로 강하게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의 인플레이션 율이 겨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위안화가 강세로 갔을 때 수입 물가 하락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디플레이션으로 더 갈 수 가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7위안 정도는 현재 중국 정부가 방어할 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중국이 이제 관세를 막고 이렇게 해서 힘든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거로는 미국채를 팔고 있지만 다른 식으로 뭐 역외에 있는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미국채를 사서 뭐 이렇게 해서 환을 오히려 약세를 유도했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환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건 그럼 중국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베팅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는 베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정부가 지금, 네. 네.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시장에서 위안화 강세에 베팅을 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기본적으로 중국이 관세를 맞았어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차트가 있는데 제가 몇 페이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네네. 중국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수입 의존도가 있거든요. 38페이지네요. 네, 바로 있었군요. 38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럽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줄이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뭔가 중국산 제품의 판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이 수입하는 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잠깐만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좀 경제를 보신 분들은 최근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맞아요.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다 우회 수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국이 제조업을 키우고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미국으로 나갈 제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이터였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중국 수출의 대부분은 유럽 그리고 아세안 지역, 인도, 멕시코 이런 국가들로 나갔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 수출 형태로 계속해서 요 수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 경기가 선방을 하니까 수출업체들이 팔아야 될 외화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잠깐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았는데 왜 환율 안 빠졌어? 네. 중국은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우리나라처럼 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실제 외환 시장에 공급되는 수출업체들의 달러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요인 때문에 원화랑 위안화의
괴리가 발생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국 그 PBOC에서 그 발표하는 그 고시환율하고 그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요즘에 중국 위안화 달러가? 그게 언제 발표가 되냐 좀 다르긴 할 텐데 네. 잠시만 제가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보네요. 연간 전망에는.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시환율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외국 기관에서 볼 때는 그 고시환율을 10시 15분에 발표하기 전에 네. 시중은행들한테 서베이를 받아요. 아. 오늘 고시환율 얼마게?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럼 아나운서님,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네. 그럼 평균을 내요. 아. 그리고 시장에서 먼저 띄워줍니다. 오늘 이 세 명이 제출한 고시환율 예상치가 얼마야? 네. 그럼 이제 인민은행도 그걸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예상치 대비 낮게 고시하니 높게 고시하니를 보는 거겠죠. 아. 그래서 만약에 시장 예상이 여기였었는데 네. 낮게 고시했다. 이거 위안화 강세 용인 시그널이야. 그렇구나. 네. 높게 고시했다. 약세 용인이야.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휴가 중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한번 확인해보고. 위안화 워낙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실 위안화를 볼 때는 시장에서 예상치 대비 지금 인민은행의 실제 고시환율이 얼마야를 보셔야 돼요. 네. 전일 대비 절상절하 필요 없습니다. 아. 오늘 예상 대비 얼마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올해 마지막 저희 마무리하는 인포맥스 그렇죠. 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고려해서 투자의 중요한 잣대로 삼으시는 많은 분들께 그래도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외환시장은 펀더멘탈이나 저희가 경제학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거대로 흘러가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 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향후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외환시장을 기준으로 뭐 미국 주식 투자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실 때 좀 더 유용한 잣대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